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판단하시면서 학습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영어에서 쇼크를 받으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정규 수업에 안 들어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정규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A3든 뭐 식갱이든 B4든 그 수업에 해당자가 아니다. 손 들어보셈. 손 들어보셈. 아씨 하나 부족하네. 친구야, 내가 3교시 끝나고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나눠드린 거는 뭐냐면 제가 저 친구들한테 B4반 친구들이랑 A3반 친구들한테는 이번 6월 평가원 저거를 아예 정리를 해줬어요. 그 리뷰하는 프린트를 아예 주고 이거를 하려면 구문 분석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고 각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뽑아가야 될 건 뭐고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줬고 이거를 혼자서 수업에서의 내용들이랑 상관없이 혼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지문의 요구사항에 알맞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고 A3, B4 친구들은 어차피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꼼꼼하게 좀 수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정규 수업에 안 들어오시는데 요거를 해봤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들고 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활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렸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6평 해강을 했을 텐데 6평 해강을 2번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한 강의만 필요한 번호만 제 유튜브 링크에서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오늘 뭘 할 거냐? 일단은 6평의 전체적인 평가를 진짜 거칠고 간단하게 하자면 여러분들이랑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첫 번째, 글의 내용이 대입 파악은 진짜 전형적이었어. 대입 파악은 정말 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세 문장이 중요한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중간 문장. 판단 무조건 가능하고 그 문장 해석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전형적인 내용들이 나왔어. 혹시 수능 저거 보기 전날에 평가원 보기 전날에 312호에서 B4 모의고사 같이 보신 분들은 제가 반의관계 4가지 정리해드렸거든요. 의식, 무의식, 선천, 후천, 그 다음에 저거 주관적인, 객관적인 이런 애들 정리해줬단 말이야. 그 대립구조 4개 중에 3개 나왔어 이번 시험에서. 글의 내용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스킬 몇 가지나 단어 몇 가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단어 간의 단어 간의 관계를 특히 반의 관계를 얼마나 파악하느냐. 그 다음에 영어 지문에서 어떤 글들을 읽었을 때 첫 문장이 해석을 바탕으로 얼마나 글의 전개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느냐. 요 요소가 사실 승부를 갈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6월, 9월 사이에 굉장히 큰 목표인데 정규 수업에서 각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고 저랑 요 수업에서는 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요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들은 이제는 정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한 바퀴씩 돈 거고 심지어 3학기 들어가면은 수능 완성이랑 세교재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주제문 어떻게 찾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예체능 용어에서 또 하고 있는 건 좀 에반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끼어 있는 건가? 끼어 있는 거니 너? 안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너 말고 너 뒤에. 어떻게 저럴 수가? 똑바로 앉아라. 알겠지? 기대지 말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다. 어차피 유형은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 수업에서 유형을 반복하기보다는 독해를 하면서 글의 내용에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랑 키워드들 좀 정리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6월, 9월 사이에 특강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던 자료들이랑 교재들이 있는데 도저히 특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저의 인간적인 체력상 거기서 몇 가지를 좀 쥐어짜내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고 특강을 만약에 병행하게 되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컨셉이 조금 달라질 것임. 그래서 유형별 풀이법은 우리가 이미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고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대입학 모의고사 이번에 봤는데 20번, 22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엉뚱한 거 골랐으면 진짜 깊은 반성해라. 수업 진짜 개 날먹했다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으로 뭘 준비해봤냐면 이걸 준비해봤어요. 무관한 문장 훈련을 해볼 것이다. 아이 선생님 저 무관한 문장 맞았는데요. 당연하지. 이번 무관한 문장 개 쉬웠거든. 근데 무관한 문장을 단순히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관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걸 바탕으로 글의 내용에 동의 반의 관계들을 얼마나 살피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나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빌드업을 써서 이 우측에 정리할 수 있느냐 요거를 해보는 게 더 큰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 탁탁탁탁 풀고 동그라미 뿅뿅뿅뿅 틀렸다 치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멈추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개날먹해서 어떻게 아다리 잘 맞아서 3등급 뜨기를 싹싹 빌면서 기도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그런 정도의 레벨로 이제 영어 시험이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거든. 평가원장이 모가지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요거를 할 거고 이번 주에 무관한 문장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문제 내용은 어휘 30번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30번, 35번을 보면 아유 쉬워라고 생각하는 자식들과 35번이 돼서야 아등바등하면서 문제 푸는 자식들이 있을 거고 30번 어휘로 들어가면 아 선생님 저 어휘 하나도 안 풀어봤는데 그걸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풀이 방식이 사실 똑같아. 사실 똑같아서 요 구조들을 잡는 거랑 단어 정리하는 거랑 요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35번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미리 필기하셈, 과제하는 법 여기다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청드린 바가 뭐였느냐? 여기까지를 먼저 읽는 거였습니다. 그쵸? 1번 직접 문장까지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1번 직접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줘야 된다. 몇 개? 2개 이상 찾아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위에다 뽑아서 1. 소재 2개 이상 찾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찾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소재를 2개 이상 찾는 법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소재를 2개 이상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이고 얘는 동그라미로 쳤으니까 얘는 이걸로 쳐야지. A vs B 구조를 찾아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겁니다. A와 B의 대립 구조를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야? 속성, 메인 소재 A에다가 뭐요? 속성 소재 B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요한 소재 A를 주고 그 A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재를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과 2를 섞은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과 2를 섞은 버전은 뭐가 되겠어? 메인 소재가 A, B로 나뉘었는데 속성 소재도 반의 관계로 온다던가 아니면 메인 소재는 A인데 속성을 B랑 속성을 C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를 반의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
거의 뭐 이 세 가지 중에 정답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 직전에서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직접 해보라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과제 자체를 좀 만들어 봤다. 그래서 문제가 총 20개거든요. 20개라서 문제량이 얼마 되진 않는데 이거를 하면서 내려오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문제풀이 순서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의 내용에서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짜줬어. 친절한 나. 짜줬어. 제가 대놓고 소재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가 소재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첫 줄부터 문장의 주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첫 줄 보시면 첫 줄의 문장의 주어가 the notion that부터 시작해서 consumption까지가 주어거든요. 내가 소재는 항상 주어에서 찾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지? 그래서 이 자식이 주어가 되는데 notion은 개념이야. 그리고 얘는 경제 정책이야. 개념의 내용이 뭔지, 경제 정책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쭉쭉 빠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기 밑줄 쳐주세요. For the sake of it. For God's sake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놈들이 굉장히 잘 쓰는 감탄사 중에 하나거든요. For the sake of 하면 뭐뭐의 편에 서서. For the God's sake 하면 신의 편에 서겠다. 신의 뜻대로 하겠다. 나는 신이랑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소비의 편에 서서 그죠? 생산이 아니라 소비만 편에 서서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미 컨sumption이 글의 소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얘들아. 맨정신 잘 가지고 들어봐. 나 여기까지만 읽을 거야. 우리 지금 지워버렸네. 뭐 하자 그랬어? 글의 내용들 첫 줄을 읽고 글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자고 했지. 우리 지금 생각해볼 거야. 가보자. 경제 정책을 만들었는데 무슨 편에 서서? 소비의 편에 서서 경제 정책을 만드는 개념이 오늘날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뭐 하기가 생각하기가 어려워. 이걸 넘어서는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 회로가 너무 익숙해서 얘를 뛰어넘기가 어렵대요. 질문. 이 글은 소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고 싶어 할까? 부정적으로 쓰고 싶어 할까? 침착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손 들라고 할 거니까. 손 들라고 할 거니까. 잘 생각했어? 경제 정책이 소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얘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컨섬션이라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손. 그래. 너는 똑똑이구나. 국어는 잘하는구만. 아주 좋다잉.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컨섬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은 할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그래서 consumption이라는 것은 the sole end and purpose of all production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2개 밑줄 쳐주세요. end랑 purpose입니다. purpose는 모르면 진짜 하루에 0단어 100개씩 외워라. 알겠냐? purpose 뭐야? 목적. 그래서 end도 뭐야? 명사로 끝 아닙니다. 얘도 목적. 외우셔야 됩니다. 이 단어.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소비라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고 모든 생산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 선생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게 뭐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어떤 이익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 나오는 여기는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립구조의 첫 번째
번째 포인트가 등장을 한 거죠. 그쵸? 뭐에 대한 얘기? 소비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소비 중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첫 줄에서 눈치챘다고 뭐 이 소비 중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다. 글 쓰니까 이걸 뛰어넘는 얘의 대립 구조에 대해서 말할 거다. 이거를 나 없이 너네가 혼자 해야 된다고. 너네가 혼자 할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제발 정규 수업 과제만 열심히 해봐. 알겠지? 그러면 소비 중심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서 글의 내용에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얘가 모든 생산의 목적이었다. 한국어로 적으셔도 되고요. 영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냥 갖다 베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려고 한국어로 써주는 거야. 읽자마자 이해하시라고 한국어로 써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냥 갖다 베껴 써도 돼요. 또 sole end and purpose of all production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뭐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시켜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소비 중심 사고의 생각인 거죠.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뭔데? 소비자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뭔데?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소비 중심 사고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뭘까요? 1번과 2번 사이에 제가 노란 문장으로 표시해 주는 건 여러분들 밑줄 칠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같은 언급 내용인 걸 찾아서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소비는 우리 뭘로 했어? 네모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었어? 생산의 모든 목적이다. 생산의 이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밑줄을 쳤었죠? 그것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컨숨션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야겠지, 그치?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야. 이거는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도 the sole end and object of all economic activity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혹시 케인즈랑 아담 스미스는 아시죠? 모르면 이 기회에 알아놔. 아담 스미스 선생님이 이제 그 자본주의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본주의자는 원래는 아니긴 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이런 말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케인즈 선생님은 굳이 따지자면 자본주의계의 수정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담 스미스는 야 인간 개입이 없어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데 인간, 정부 이딴 거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케인즈가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엿되는 걸 감상해요. 오, 저렇게 가면 엿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입장을 좀 바꿔서 수정자본주의를 내놓은 아저씨가 케인즈 선생님이죠. 근데 보편적인 원칙은 동의했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상식적 요소들은 충전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 볼까요? 2번 보시죠. 2번에 제일 첫 단어 뭐 나왔어? but. 그러면 이 벗을 중심으로 드디어 소비 중심과 반대축에 있는 녀석에 대한 언급이 나왔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요 옆에다 적어보세요. 2번 문장 뒷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소비 중심의 반대편에 존재해야 되는 녀석을 적어보세요. 적었어? 그래서 저는 보통 다른 키워드를 표시할 때는 앞에서는 네모를 쳤으면 이 자식은 네모를 안 치거든요. 표시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 수업 시간에. 표시를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식들도 문제고 모든 문장에 똑같은 밑줄을 치고 있는 녀석들도 문제야. 막 또한 같은데 괜히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도 문제야.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만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어디다가 할 것 같냐면 여기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식이 소비 중심의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입장인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뭐래? 도덕, 정치적 생각에
오래된 전통들도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덕, 정치적인 생각,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자식이 소비 중심과 반대되는 녀석이니까 이 친구들의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싶다. 영어 지문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놈들은 역사가 기껏해야 200년이야. 근본이 없는 놈들이란 말이야. 이 새끼들이 전통에 관심이 있겠어? 없어. 남의 나라 전통 짓밟는 게 지들 취향이야. 그지? 영어 지문에서 전통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빌드업은 따라와줘야 전통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전통적인 과거의 입장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대인의 멍청한 생각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야. 자, 다음 질문. 3번과 4번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덕과 정치적 사고의 전통에 동그라미 쳐놨죠? 같은 동그라미를 쳐야 될 녀석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 문제였어.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여기. 아이고. 파랑으로 치고 싶어. 이 아저씨 누구신데?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딱 봐도 현대인 아니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잖아. 이 아저씨 뭐야? 이 전통 도덕 생각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로 쓰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로 넘어오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가 여러분들이 무관한 문장이든 어휘든 순서든 빈칸이든 30번대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 빌드업이야.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문장은 그러면 소비자와는 다른 어쩌고가 진행되어야겠죠. 얘네들이 무슨 얘기해? Human flourishing, 뭐예요? 인간 번영입니다. flourish라는 단어 모르셨으면 써주세요. 인간의 번영은 위에서는 무슨 얘기 했었는데 소비 중심,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시키면 된다. 소비자 짱 이런 얘기 했는데 얘는 보편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인간 번영은 뭐에 따라 달렸대?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뭐 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cultivation, 원래는 cultivation은 경작하다, 농사짓다라는 뜻인데요. 기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ultivation은 이제 배양하다라는 뜻으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ercise, 냅다 운동하시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운동 능력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바보야 바보. exercise는 명사로 쓸 때 운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행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사한다라는 게 이벤트 진행 중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행사하다가 동사로 쓰잖아. 그러면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발휘한다라는 뜻과도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라는 뜻으로 exercise가 행사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무슨 얘기 했었던 거야? 앞부분에서는 야, 이 사회는 소비 중심적인 거야. 생산의 목적, 생산이라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노동하고 일하는 거죠. 일하는 목적 뭐다?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현대인의 기본적인 패턴이었는데 전통에서는 무슨 얘기 했었다? 나의 능력을 행사하고 배양하는, 기르는 목표로 뭘 해야 된다?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다 쳐봐. 도자기는 너무 그런가? 뭐 있을까? 내가 예를 들어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인다고 쳐봐. 그러면 지민아 힘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라면을 끓이는 이유는 뭐야?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시다면 오케이입니다. 우리도 당연한 생각이죠.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야? 라면을 끓이는 이유는 뭐다? 이 라면을 끓이는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치? 가장 쫄깃한 면발, 가장 맛있는 국물. 아씨 배고프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정립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4번 문장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표시하셨나요? 표시하셨어요? 최소한 뭐는 돼 있어야 돼? 컨숨션에 네모는 돼 있어야지. 그지? 너네들이 내 수업을 따라오고 맨정신으로 눈 뜨고 내 수업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컨숨션에 네모가 돼 있어야지. 이거는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수준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은 상품에만 제한되지 않고 경험적인 소비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비 얘기로 돌아왔다요. 자, 5번 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장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는 대로 표시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표시 4개 나왔다. 동그라미, 네모, 직선, 물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포인트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5번 문장 마무리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표시했어야 되는 거 뭐예요? 트랜지션의 동그라미 치기. 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찾은 거야. 대성공.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 글의 내용에서 얘네 둘이 대립구조로 만든 거고 글 내용 보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 다 언급됐는데 얘 무관한 문장으로 뭘 골라야 되나요? 여러분들 혹시 느낌 오셨어요? 이 글의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 벗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 이 대립구조를 이해하셨으면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고 현대인의 소비에 대한 얘기한 거고 벗 뒤부터는 무슨 얘기한 거고 정치 전통에 대한 이야기한 거고 글 두 개로 쪼개놨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 유일한 문장이 있어. 뭔데? 얘만 전통 얘기 안 하죠. 얘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적절하려면 어떻게 와줘야 돼? 이 앞에도 벗이 있어야지. 그지? 벗도 없이 우리 전통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비 낑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이런 식의 빌드업을 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빌드업을 못 짜시더라도 최소한 동반이어 관계를 대립시키면서 글 끝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과제를 해왔을 때는 이런 동그라미와 밑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표시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이 대립 구조를 한두 개라도 반드시 찾아주시는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고르는 건 부차적인 요소예요. 정답지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확인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라는 겁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2번 잠깐 봐보세요. 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써드린 거예요. 아예 첫 도입부에 소재를 잡아줬어. 친절한 나. 그래서 이 도입부 잡아준 거 형태로 끝까지 끌고 내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도입부를 다 잡아드리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잡아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연습하신 다음에 직접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어 있는 애들 몇 개랑 안 되어 있는 애들 몇 개를 좀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2번은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다 하진 않을 거야. 1번 직전에서 소재를 잡았는데 제가 소재를 하나만 잡아놨죠. 왜냐면 무관한 문장은 가끔 1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가 딱 그 사례거든. 그래서 1번까지 읽어준다는 전제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not A but B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not A but B가 뭔데? A가 아니라 B 다로 가고 싶은 거란 말이야. 얘네들 관계가 자연스럽게 무슨 관계겠어? versus 관계겠죠. 그쵸? 요거 확인하시면서 글의 내용 끝까지 빌드업 땡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기 쉬우시라고 베리어는 밑줄, meaning making, avenue부터 써야겠다. avenue for meaning making은 물결을 쳐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대응 구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밑줄 아무렇게나 치지 마. 같은 의미인 애들한테만 같은 표시라는 연습하십시오. 대가리를 써서 표시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리어라는 단어. 제발 방어막이라고 해석 좀 하지 마, 얘들아. 베리어는 무슨 뜻이다? 장애물입니다. 지문에서 베리어를 긍정적인 말로 절대 안 써요. 베리어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이에요. 그럼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은 뭘로 써요, 선생님? shield 쓰시면 됩니다. shield. 그죠? 그래서 barrier는 장애물이다. 그 다음에 avenue for meaning making 하고 돼 있죠. avenue 하면 여러분들이 영단어장 검색해 보시면 큰 길, 대로라는 뜻으로 쓰일 텐데 얘가 그 뜻 말고도 수단이라는 뜻으로 써요.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way를 쓰실 때도 길이라는 뜻과 동시에 방법이라는 뜻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avenue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뜻과 동시에 방법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이 장애물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자 방법으로 쓰인다라는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신 상태로 글의 내용들 따라라락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데이 버피에서 but 뒤에 나온 녀석은 당연히 긍정적 키워드겠지. 이것까지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영어 지문 뒷부분에도 무슨 얘기 나오겠어? 언어가 다양하면 좋다! 이 얘기 글 뒤로 전개될 가능성이 뻔하잖아. 글 뒤까지 연계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읽기가 엄청 쉬워진다고. 알겠죠? 뒷부분 마저 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3번 잠깐 보세요. 3번도 역시 1번 직전까지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우측에 제가 versus를 안 쓰고 학교의 속성, 있는 대로 밑줄 치고 해석 적기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아까 내가 무관한 문장이 A vs B 구조가 있는가 하면 메인 키워드 A가 있는 다음에 속성 B가 나오는 방식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된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무관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메인 A 소재를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 글의 키워드는 학교거든요. 이 글의 모든 문장 다 읽어보시면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의 속성이 달라지는 경우야. 그래서 이 속성을 진짜 잘 발견하고 가야 돼. 이 속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다, 학교가 어떻다, 학교가 어떻다. 예를 들면 민초야. 민초는 맛있다. 상쾌해지고 민초의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한다.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짱 좋다. 민초의 맛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4번에 갑자기 민초를 먹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건강 효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속성의 내용이 달라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민초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훅 읽고 넘어가 버리면 글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난이도가 있는 버전이거든요.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를 꼭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The school is a battleground. 여러분들 배그해 보셨습니까? 배틀그라운드죠. 그쵸? 얘는 뭐라는 얘기요? 싸움터라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가 등장을 했어. 그치? 그래서 지금 학교라는 곳은 조 터지게 싸우는 곳이다. 왜 싸우는 곳인지를 봤더니 이 학교가 어느 곳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의 공장이기 때문에, 즉 학교가 미래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죠. 그렇죠? 미래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회적 집단들이 교회, 그죠? 무슨 정당, 그죠? 정부, 학부모 모임, 기타 등등들이 다 와가지고 학교를 통제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들끼리 와가지고 조 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지? 주먹질하고, 그죠? 그래서 요 지도.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이 학교를 통제하려고 한다. 즉 이것이 뭘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구나 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빌드업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한국어 단어 검색하셔서 다 찾으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을 과제를 적게 드리는 거예요. 한 지문을 파는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번 6평을 보고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6평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중요한 문장 20번은 중요한 문장 대놓고 다 주고 이 문장 해석할 줄 알아? 풀어봐. 30번 때는 너 지문 해석할 줄 알아? 해석을 통해서 글 맥락 잡아봐. 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었다니까. 해석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된다? 1번 뒷부분부터 찾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번 사이, 여기에서 학교에는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겠죠? 학교의 특징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 저는 어디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 문장의 주어가 학교잖아. 이 정도로 친절한 자식들 봤어? 그러면 주어에 대한 설명하는 구간이 목적어나 동사 뒷부분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의 속성을 설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짱 쉽죠? 그래서 주어로 줬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그 당시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된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학교라는 게 막 사회와 반감을 가지고 싶지가 않아. 뭐해? 사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인즉슨 무엇이다. 그 가치에 챌린지. 이 네이도 스쿨일 거 아닙니까? 내가 챌린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챌린지, 도전하다 안 된다 그랬다잉. 이의를 제기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뭐랑 가치를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학경의 속성 있는 대로 밑줄 치고 해석 적기 앞부분이야 했다 치고 그럼 얘는 무엇이다? 사회적 가치를 그냥 수용하고 반영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그죠? 요걸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예를 들면 뭐야? 효도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인생이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못 한다는 거야, 이 아이들한테. 그치, 혜원아? 그지? 부모님 생각하면서 자세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2번과 3번 사이 볼까? 그럼 2번에서도 여기 있는 데이가 누구겠어? 학교겠지, 그치? 지금 우리 위에서 뭐 했어? 가치를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를 밑줄 뿅뿅 치면서 내려왔습니다. 2번 자리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의 단어 어휘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쳐보셈. 쳐보셨나요? 요 단어 뜻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반드시 쓰십시오. 왜냐? 2번 6월 평가원에 저식이 무엇이요? 컨저베이셔니스트랑 프리저베이셔니스트로 33 아닌데? 31번. 이번 6평 31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conserve라는 단어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쵸? conserve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얘의 동의어로 뭘 쓴다? preserve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conservationist랑 preservationist를 반의관계로 나눠놨어요. 그거는 나중에 31번 해설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자식을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단어가 하나 있거든. 그게 바로 무엇이냐? vative라는 단어. vative. 그러면 얘는 보존적인, 보호적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바꿔서 보수적인 이런 단어였습니다.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데 보통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고 싶어. 그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유지하고 싶어. 이런 게 보수적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반대되는 걸로 뭐 쓰니 얘들아? 진보적인 쓰죠? 진보적인은 뭘 얘기하는 건데 변화를 원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가 싫은 거야. 그지? 그래서 현재 상태가 싫은 사람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맨날 싸우죠. 그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보수적인이라는 뜻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회적 가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왜?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다? 보수적이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얘의 반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보수적에 반대되는 의의가 뭐라고? 진보적이라고. 그러면 보수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인데? 변화를 싫어하는 녀석이야. 진보적인 녀석들은 어떤 녀석인데? 변화를
좋아하는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구조 만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없었던 대립구조도 만들어서 상상하면서 들어가야 돼. 영어 지문은 대부분 이분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할 줄 아는 사람과 빠르게 확인하는 사람이 시간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이. 자, 그리고 나면 3번 문장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 계세요. 저 충전기 좀 갖고 올게요. 찾았어? 거의 뭐 눈 뜨고 있냐고 물어보는 수준이죠. 그죠? 체인지에 표시하셨습니까? 나는 이러면 체인지에는 물결이나 뭔가 다른 표시했을 것 같아. 이 정도 융통성 바라도 되겠니 얘들아? 체인지가 나왔지, 그치? 이 앞에서는 다 뭐 하고 싶은데 보수적이야, 변화 필요 없어, 아 나 변화 싫어. 근데 갑자기 학교라는 말은 똑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한다? 변화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나와줄 수는 있죠, 그죠? 나오지 못할 건 아니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나올 거면 여기에 뭐 왔어야 돼? but이나 however 왔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다시 4번 뒷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아, 4번 뒷문장 잠깐 보세요. 부모님들이 이 개념에 shudder, 몸서리를 쳐.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지. 이 개념 싫어. 근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데? 사회적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변화라는 개념. 싫어만 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문장을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이고 싶어. 이 뒤에서도 변화 싫어. 글의 내용이 엄청 일관된데 어느 자식만, 3번 자식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개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 적어줘야 된다? 3번 적어줘야 된다. 글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은 녀석을 판단해서 걸러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걸 그 맥락 속에서 찾아내시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라스트 한 지문하고 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좀 멀리 갈게요. 멀리 가시면 7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쉬는 시간의 시작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아. 7번에 1번 직전까지의 문단을 읽으신 다음에 단위관계를 찾아보세요. 출발. 띄어쓰기가 덜 된 녀석이 있네. 여기 is 띄고 internally입니다. 미안요. 찾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줄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같이 볼게요. 일단 문장의 메인 소재 찾아줘야 되는 건 기본이지. 근데 메인 소재 찾아주는 거는 거의 뭐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수준이야. 왜냐, 문장의 주어 찾으면 되니까. 독서를 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문학에 있어서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뭘 수 있다? intrinsic이 무슨 뜻인데? 내재적인. 내재적이라는 게 뭐야? 나의 내부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나한테 있어. 내가 이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나 좀 마음적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게 인트린식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콤마까지에 있는 여기 internally도 내부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intrinsic의 동의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너에게 그냥 내부적으로, 너 내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그냥 독서를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or extrinsic 요 정도는 해야 돼.
수험생이다? 이 정도 단어 대립구조는 만들어야 돼. in과 x잖아. MBTI E냐 I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지? 그럼 extrinsic은 무엇인데? 외제적인, 외부적인이라는 단어가 좀 더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독서 동기부여가 외부적 요소, 나의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 많이 읽으면 10,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시도 보시면 이 외부적인 예시는 뭐가 됩니까? Pass an examination. 시험에 통과하려고 책을 읽는 경우, 그렇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경우죠. 그죠? 아니면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표시를 다르게 한 거 보이시죠? 내재적 요소는 밑줄, 외재적 요소는 물결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위에다가 독서, 동기부여. 이게 메인 소재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옆에다가는 내재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나눠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그죠? 내재적인 거는 예를 들면 만족해버렸어. 아, 책 읽는 거 굉장히 만족적이야. 근데 외부적 요소로는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시험 혹은 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읽기 싫어 죽겠는데 시험 쳐야 되니까 억지로 읽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소설 이런 것 좀 원전으로 읽어보고 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외재적 요소들. 그러면 여러분들 1번과 2번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시해보세요. 우리 지금 뭐 나왔어? 네모, 직선, 물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시하십시오. 오 마이 갓!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뭐야? reading as an entertainment. 일단 reading은 쳐주셔야겠죠? as an entertainment는 그냥 놀이로,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즐거우려고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상황이야? intrinsic, 내재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표시가 무조건 됐어야 돼. 근데 뒷문장 읽어보시겠어요? enhance, 강화시키는 거죠? 학업적인, 사회적인 성공을 강화시킨다. 얘 지금 뭐 한 거야? 대립구조를 중립적으로 본 게 아니야. 어떤 녀석의 편 들어줬어? 내재적인 요소, 동기부여로 독서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 표시에서도 내재적? 좋아! 그럼 단위관계니까 외재적은 나빠가 돼야겠지. 그래, 내용이 이렇게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예측하고 글 읽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 얘들아.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알겠지? 쉬었다가 또 할게요.